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행사품 상담사 자격증 과정 중에 여행요금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요금 상담의 챕터는요, 여행요금 산출하기, 그 다음에 원가표 작성하기, 그 다음에 상담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 여행상품의 유통구조와 그 다음에 수익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랜드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하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행 요금은 어떻게 산출하고 원가표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요금 산출하기는요, 일단 여행요금은 여행 목적지로서의 이동에 소요되는 항공 운임이나 선박 운임 등의 교통비와 여행 목적지에서의 이루어지는 호텔, 식사,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따른 지상비라고 하죠. 그리고 국외여행 인솔자 경비,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료 등의 기타 비용으로 원가가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 수익을 붙여서 그 원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요금은 교통비, 지상비, 기타 비용, 플러스 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비와 지상비, 기타 비용은 여행요금의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 플러스 수익은 여행요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항공운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항공운임은 여행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항공권의 판매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정상운임, 그 다음에 특별운임, 할인운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 인원에 따라서 개인운임과 단체운임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항공운임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은 정상운임은 최대 체류 허용일이 항공권 개시일 기준 1년인 항공권입니다. 그래서 Y클래스 요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특별운임은요. 여행자의 여행 기간, 그 다음에 예약 조건에 따라서 스탑오버와 그 다음에 트랜스퍼의 가능 횟수 및 허용 여부, 그 다음에 여정 변경 가능 여부, 그 다음에 환불에 대한 제약 등 다양한 제한 조건을 다양한 제한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에 가격을 할인해주는 항공권입니다. 그래서 정상운임과 특별운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항공운임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은 할인운임, 소아, 유아, 학생 등 나이나 신분에 따라 할인이 되는 항공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아운임 같은 경우에는 성인 보호자가 동반하는 출국일 기준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여행자는 성인 판매 운임의 75%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운임은 만 2세에서 만 12세 미만. 그리고 이제 유아, 인펀트라고 하는데요. 성인 보호자가 동반하는 출국일 기준에 만 14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여행자는 성인 정상운임의 10%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펀트 같은 경우에는 좌석을 점유하지 않고요. 아기 바구니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인펀트는 만 24개월 미만이거든요. 만 14일 이상, 만 24개월 미만의 여행자는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어차피 그 아기니까요. 예, 아기니까 그렇게 되고. 자, 다음에 이제 여행사 직원의 운임이 있습니다. AD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에이전트 디스카운트. 항공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아타에 가입한 여행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항공 운임입니다. 그래서 정상 운임의 25% 적용을 하고요. 배우자는 정상 운임의 50%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사 직원의 운임인데 항공사 임직원들은 항공사 상호간 계약이 된 항공사에 한해서 정상운임의 10%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 직원들도 정상운임의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고 항공사 직원도 정상운임의 10% 정도
요금으로 그 항공권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동반 소화 운임, 그래서 UM이라고 하는데요.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탑승하는 출국 기준 만 5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소아 승객은 소아 승객의 항공 운임은 적용 가능한 성인 운임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경우 있죠.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데 아이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UM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항공사 직원이 그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그 출입국 수속을 대신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비행기에 탈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 그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승무원이 그 아이를 잘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바로 이 그 UM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M 서비스는 아시아나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 운임을 부과를 한다. 왜냐면 그만큼 서비스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일지라도 성인 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행자 인원에 따른 운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운임입니다. 여행자 인원이 9명 이하로 구성된 경우가 이제 그 인디비 요금이라고 하거든요. 예, 인디비 요금이고요. 그다음에 단체 운임이 있습니다. 그룹 좌석, 그룹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여행 인원이 성인 10명 이상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단체 운임 같은 경우는 보통 10명 이상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개인 운임은 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이 단체 운임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단체 운임 같은 경우에는 10명이라고 하는데요. GV10 요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GV 뭐 6 아니면 GV4 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단체 운임은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성할 때 이 항공 요금을 씁니다. 그래서 좀 제약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최대 1년이 아니고 뭐 7일 아니면 5일 뭐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고 보통은 GV10 요금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항공사에서 이건 정하는 겁니다. 항공사에서 야 너네 6명 똑같은 패턴으로 6명 모객을 하면은 GV6 요금을 줄게. 그리고 야 여기는 모객이 잘 안 되니까 GV10 하면 10명 모객 니네 힘들잖아. GV4 요금을 줄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할인된 요금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권 판매가 부진한 노선인 경우에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 인원수를 낮추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체 인원수에서 소화는 2명을 성인 1명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인펀트라고 하죠. 유아는 인원수에서 제외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체류 허용일이 15일인데 요거는 시즌마다 그 다음에 노선마다 그리고 항공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귀국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수수료를 징수하고 최대 체류 허용일 이내에서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턴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패키지 여행, 이 그룹 요금을 이용을 해서 5일짜리 여행을 갔는데 나는 거기에 친척이 있어서 한 5일 추가로 더 머물고 싶어요. 그래서 총 10일을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내고 리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추가 요금은 얼마냐? 이것도 노선마다, 그 다음에 시즌마다,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단체 인원수가 15명 이상 모객이 된 경우엔 1FOC, 그러니까 Free of Charge라고 해가지고 한 명은 공짜인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16명이 목격이 되어 있으면 15명은 요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100% 무료냐? 아닙니다. 여기에 플러스 세금, 텍스. 텍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유리할증료,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고요. 순수 항공 운임을 기준으로 할인되어 텍스는 이제 지불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적항공사의 경우에는 유럽,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은 FOC 적용이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FOC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항공 운임의 구성과 유효 기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 운임의 구성과 유효 기간을 좀 살펴보면요. 항공 운임은 대체로 순수 항공 운임과 텍스 및 유류 할증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항공 운임은 항공사에서 책정해서 승객이 지불을 하고요. 텍스가 세금이죠, 세금. 세금은 해당 국가의 공항 이용료, 그다음에 각 국가에 따라 징수하는 해당 국가의 세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류할증료는 유가의 변동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로 유가가 일정 수준 인상이 되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류할증료를 예전에는 그 추가 금액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여행사에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행사는 이 유류할증료를 예를 들어서 항공사에서 유류할증료 책정하는 게 10만 원인데 여행사에서는 12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플러스 2만 원을 추가 수익으로 잡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여행사가 욕을 좀 먹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유류할증료는 여행사가 대신 걷어서 그러니까 항공사한테 지불을 하는 건데, 마치 좀 왜 우리가 좀 여행사가 부담을 하냐, 내야 되냐, 뭐 이런 좀 이슈도 좀 있었고요. 예. 자, 아무튼 그리고 유효 기간은 1, 월, 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10, 그 날짜 표기가 영어 표기인데요. 우리나라 표기가 아니고 2021 날짜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숙박비입니다. 숙박비. 여행 목적지에서 숙박에 필요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숙박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목적지에서의 숙박에 필요한 이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인 1실을 기준으로 요금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의 등급을 보면은 특급, 준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급은 이제 5성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준특급은 4.5성급, 그 다음에 1급은 4성, 3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공사에서 등급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 뭐 초특급 호텔 또는 뭐 특급 호텔, 준특급 호텔 이런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 현지 호텔에서 정해요. 현지 호텔 지들이 정합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플러스 여행사, 여행상품 기획자의 판단에 의해서 정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품에는 초특급 상품이라고 해서 초특급 리조트 상품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무슨 초특급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푸켓에 오랜만에 제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상품에는 초특급 호텔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특급 호텔로 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막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브렉퍼스트라고 하죠. 아침 식사 장소도 별로 안 좋고, 과연 여기가 초특급이 맞나라는 좀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예, 제 돈 내고 갔다 왔죠. 제 돈 내고 갔다 왔는데 제가 푸켓 상품을 담당을 했을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만약에 초특급 상품이라 하면은 정말 럭셔리한 그 리조트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초특급의 가치가 있느냐. 물론 그 호텔,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그 리조트가 A 리조트라고 합시다. A 리조트. A 리조트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초특급이라고 홍보를 하고, 이 한국에 있는 여행사 직원은 이걸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명칭을.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초특급이 아니고 한 특급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 초특급을 어떻게 기준을 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지 호텔에서 본인들이 우리는 초특급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행상품 기획자가 직접 그 호텔에 방문을 해서 이게 초특급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판단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그들이 보내온 사진 자료와 내용만 가지고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여행상품 기획자를 했었고, 더군다나 이제 푸켓 상품을 기획을 했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과연 이 담당자는 여기를 다녀와 봤었나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담할 때도 이 호텔이 정말 초특급이 맞는지 특급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리조트 안에서 쉬는 시간이 좀 많아요. 패키지 일반 그 관광형 패키지 상품보다는. 그래서 이런 그 등급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고객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신경을 써서 상담을 고객한테 정확하게 이 호텔이 어떠한 호텔이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객실 등급에 따른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호텔 예약을 할 때 객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좀 헷갈리시죠? 어떤 객실이 뭐가 좋고, 뭐 디럭스 룸은 어떻고, 뭐 되게 좀 헷갈리시잖아요. 자, 보통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스탠다드, 슈페리어, 디럭스, 슈퍼 디럭스,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스탠다드, 그 다음에 가장 노멀한 거죠. 그리고 슈페리어, 그 다음에 디럭스, 그리고 스위트. 보통은 이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거, 디럭스 조금 더 좋은 거, 슈페리어보다 좋은 거, 그다음에 스위트는 디럭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업되고 근데 그럼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스탠다드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만 갖춰 있는 거예요. 그 화장실, 그다음에 침대, TV, 뭐 탁상 이 정도. 그래 방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럼 슈페리어는 뭐냐? 슈페리어는 조금 더 그 안에 실내 인테리어가 조금 스탠다드보다는 조금 더 잘 꾸며져 있다라는 거고, 디럭스는 슈페리어보다 객실 크기도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안에 시설물이 슈페리어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거를 쓰고, 스위트는 뭐 더 좋은 거를 쓰고, 또 훨씬 더 넓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텔들은 이제 스탠다드부터 있는 호텔이 있고, 어떤 호텔은 슈페리어부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객실 등급은 호텔을 짓는 사람들,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호텔마다 다 틀려요. 근데 보통 스탠다드가 있으면 스탠다드가 가장 기본 룸, 슈페리어만 있다 그러면 슈페리어가 가장 기본 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파생이 되는 게 슈페리어 오션뷰, 시뷰, 그 다음에 슈페리어 가든뷰, 뭐 이렇게 나와요. 예, 디럭스도 마찬가지로 디럭스 오션 디럭스, 뭐 디럭스 시뷰, 그 다음에 디럭스 가든뷰 이렇게 있고요. 스위트도 오션 스윗, 그 다음에 가든 스윗, 그리고 주니어 스윗이라는 게 있어요. 주니어 스위트. 이건 뭐냐면요.
여기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아, 이게 디럭스보다는 조금 더 크고 스위트룸보다는 좀 작아. 그래서 주니어 스위트. 주니어 스윗이라고 또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호텔마다 왜냐면 건물의 모양이나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이제 그 호텔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름들은 다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션뷰는 뭐냐? 말 그대로 바다가 보이는 거, 바다. 씨뷰 마찬가지로 바다가 보인다. 가든뷰 뭐예요? 정원이 보이는 거. 베란다에서, 발코니에서, 예, 발코니에서 바다가 보이냐, 정원이 보이냐, 아니면은 뭐 마운틴 뷰, 예, 산뷰죠, 예. 이렇게 정해 놓는 겁니다. 등급 앞에다가. 자, 그러면 워터프런트가 뭐냐? 워터프런트 룸은 뭐냐면요. 그 발코니에서 1층에 있는 룸인데 발코니 문을 열면 바로 수영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워터프런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수영을 되게 즐겁게 즐겨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가장 좀 좋은 예, 그런 객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 그 워터프론트가 그런 게 있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오션뷰도 바다고, 씨뷰도 바다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호텔마다 좀 틀리긴 한데, 자, 오션뷰, 씨뷰, 차이점. 자, 오션뷰, 저 멀리, 바로 앞. 자, 오션뷰는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예요. 네, 저 멀리. 근데 씨뷰는 뭐냐면 발코니를 딱 나가서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는 거. 그거를 좀 보통 씨뷰라고 하거든요. 물론 호텔마다 틀리긴 하지만. 자, 그리고 그 상담을 할 때 이 객실 타입, 특히 휴양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휴양지. 관광지, 그러니까 관광형은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호텔에 있을 시간이 밤, 해 떨어지고 나서 들어가니까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이 객실의 뷰가. 근데 이 휴양형은 객실의 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션뷰냐, 씨뷰냐, 그리고 그 층수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션뷰와 씨뷰가 호텔이 마다 10층이다. 그러면 몇 층서부터 있냐? 2층서부터 10층까지가 뭐 씨뷰다라고 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따가 좀 그려볼게요. 자, 호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둘, 자, 4층 규모예요. 4층 규모. 예, 4층 규모. 여기는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1층, 이제 1층, 2F, 3F, 4F라고 할게요. 자, 다 CB예요. 하나, 둘, 셋, 넷. 16개, 총 16개의 객실입니다. 객실을 보유한 호텔이에요. 자, 그러면 다 CB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은 스탠다드 C뷰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호텔이 어떠한 호텔이, 그다음에 3층은 이제 그 슈페리어, 그다음에 4층은 디럭스,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스위트룸 라고 합시다. 하나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스탠다드 C뷰로 고객이 예약을 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휴양지는 보통 사계절 내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죠. 뭐가 있죠? 여러분들, 야자나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2층인데 스탠다드 C뷰 또는 오션뷰라고 되어 있지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야자수에 걸려서, 야자수에 이 뷰가 가려서 고개를 살짝 꺾어야지만, 고개를 살짝 돌려야지만, 아니면 몸을 좀 틀어야지만
바다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컴플레인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C뷰를 이야기를 할 때 이 객실의 그 층수가 예를 들어서 룸 타입별로 층수가 몇 층에 있는지, 그래서 최대한 그 바다를 진짜 제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래도 스탠다드가 좀 저렴하죠, 객실 요금은. 저렴한 걸로 예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고객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고객님, 스탠다드 C뷰가 바다가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어떤 객실에 따라서는 나무, 야자수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객실 배정은 랜덤 배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나중에 컴플레인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객실 타입들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